안녕하세요. 저는 KS위기에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천석범입니다. 오늘은 지능형 기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기술 하나하나에 국한한다기보다는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기술은요, 요새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이 융합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민아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때 저도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고, 이분의 책도 몇 권을 사서 이제 정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오프라인이 현실의 세계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업도 있고 뭐 개인도 있고 이런 현실의 세계와 온라인 가상의 세계, 이 양간의 양 세계의 융합 현상,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요. 보시면 가상화, 디지털화라는 게 오프라인 현실의 세계를 온라인 가상의 세계로 밀어넣는 그런 모든 기술, 그런 모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테크놀로지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 내비게이터, 디지털 게임, SNS, IoT, 웨어러블,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를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모바일이나 이런 PC나 이런 온라인상으로 다 이관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가상화 기술이죠. 그리고 이 기술은 4G 인프라 속에서 거의 급속도로 발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LTE 수준이 되고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쓰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는데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이게 또 3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런 형태로 됐던 3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됐던 테크놀로지들이죠. 근데 이제 4차에서는 온라인 가상의 세계가 오프라인 현실의 세계로 내려오는 그런 기술,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하고 아날로그 융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전부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로 들어오는 그런 기술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의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직접 조정하는 그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5G 인프라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5G 인프라하고 4G 인프라는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정확치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율주행차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쫙 가고 있는데요. 4G 인프라 하나에서는요, 저쪽에서 어떤 다른 차가 이렇게 그 차로로 이제 막 쌩 달리고 있죠. 내 차는 100km로 달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 차의 이제 시그널이 통신사로 넘어가서 통신사에서 내 차에 있는 기지국으로, 내 차가 근처에 있는 기지국으로 와서 내 차로 시그널이 와서 내 차 시그널이 자동적으로 딱 밟힐 때까지 얘가 이동하는 거리가, 100km로 달리는 차가 이동하는 거리가 약 2m 정도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2m보다 좀 안 되게. 그리고 이제 신뢰도는 뭐 거의 뭐 100%까지는 안 되고, 가끔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5G 인프라에서는요, 그게 똑같이 저쪽에서 100km, 난 100km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같은 속도로 오고 있는 차가 중간에 부딪힐 것 같은 시그널이 기지국에서 통신사를 통해서 나의 기지국에서 내 차로 들어와서 내 차가 딱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20cm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m 정도면은요, 사람이 여기한테 목숨을 다 맡기기엔 좀 어렵지만 20cm 정도,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저기 4G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은 곳에, 여기에서는 드디어 나를 맡겨도 된다는 거죠. 내비게이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쭉 내비를 따라 운전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내비를 안 따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내비는 다시 계산을 해서 새로운 라우트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차에 여러분의 목숨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 5G 인프라 안에서는 드디어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드디어 사람이 기계한테 우리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데이터화가 정보화되고 지능화되고 스마트화되는 이 과정 중이 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오프라인 세계하고 온라인 세계가 이렇게 같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 세계의 스마트화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가장 유용한 몇 가지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데이터. 경쟁력의 핵심이 데이터로 이동한다는 거는 아마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기회는 데이터가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한 8년 전입니다. 2012년 전인데요. 어떤 여고생인데 임산부들이 주로 받는 유아용품, 임신부 용품에 대한 할인 쿠폰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 배달해 왔는데 아버지가 보고 열받았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타겟을 찾아갔습니다. 타겟 찾아가가지고 당신 미쳤냐? 매니저 나와라. 그래서 아니, 우리 딸이 여고생인데 이런 걸 보내는 게 도대체 이런 실수가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엄청나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밝혀졌는데 실제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타겟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고생이 가지고 다니던 멤버십 카드가 있어요. 타겟을 이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서요. 그 멤버십 카드에 이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구매 이력이 있죠. 그 이력 중에서 특징을 잡아낸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멤버십 카드의 이력에 보니까 임신 한 3개월 정도 되면요, 보통 이 취향이 변화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로션도 향이 있는 로션을 쓰다가 향이 없는 로션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향이 역한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그게 몇 가지 포인트들을 딱 겹치면은 시스템이 이 사람은 반드시 이 구매 패턴을 보니까 반드시 임신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쿠폰을 보낼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쿠폰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어떻게 벌써 이것도 이제 최근 일이 아니라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벌써 이런 기술들이 이 일반 소매점에서도 많이 쓰고 있었다는 거죠. 자, 경쟁력의 핵심이 어떻게 되냐면요. 경쟁력의 핵심은 예전에는 기술이었습니다. 높은 기술로,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엔 그게 다 비슷해지니까 가격으로 넘어가죠. 가격 경쟁, 아주 치열한 가격 경쟁, 비슷한 기술인데 더 싼 거, 이렇게 갔죠. 요새는요, 그게 기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고객의 관심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객이 관심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눈길을 포착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즉시 제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써보시면은 뭐 하나 잘못 누르면 거기 광고 빨이 붙어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알고리즘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이제 본 자료 중에 되게 유명한 하용호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보고 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데이터 활용의 변화. 데이터로부터 그거를 데이터 투 위즈덤이라고 하죠. 지혜를 어떻게 뽑아 추출해내느냐.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 예를 들어 이커머스 사이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홈쇼핑 사이트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있으면요, 이 인포메이션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데이터 스트럭처가 갖춰져 있으면 이거는 유아용품이다, 이거는 무슨 여성용품이다, 이거는 남성용품이다. 유아용품 중에서도 몇 살짜리 이하, 몇 살 이하, 몇 살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린 거는 여기는 유아용품이 잘 팔리네, 이 집은, 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보니까 이 집은 유아용품인데 다른 데보다 2배로 산다, 많이 산다. 이 집은 애가 2명이나 있는가 보다. 데이터를 통합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난리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같은 것만 사네? 맞다, 얘네는 애가 2배로 사는 거보다, 딱 정확히 2배로 사는 거보다 쌍둥이인가 보다. 그러면은 아니, 쌍둥이에게 필요한 트윈 유모차를 한번 권해봐야지, 라는 되는 거죠. 데이터는요, 맨 처음 거나
맨 마지막 거나 위즈덤 단계나 데이터 단계나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추출을 했느냐가, 그리고 그 고객이 뭐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내는 것, 이게 데이터의 그 활용의 이제 정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그룹핑을 하고 난리지화를 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지혜를 거기서 얻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기준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생성되고 변경되고 폐기되고 관리되는 이런 전체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그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각 업무 시스템들의 데이터가 정의가 돼야 되고, 그래야 그것들이 분석 레포트로 체계적으로 딱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첫 단계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그거를 빅데이터 IoT 플랫폼, 여기에는 그 회사 내에 있는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그 트랜잭션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말고도, 이 업무 시스템에서 데이터 올라오는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도 하고, 외부 데이터에서, 외부에서 사오는 데이터도 있고, 외부에서 추출하는 데이터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각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상존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런 데이터들을 유의미한 데이터로 컨버전을 해가지고 업무세 시스템과 연관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빅데이터 뭐 또는 그 기계가 센스를 다 가지고 있으면 IoT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한 플랫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업무 시스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그 외의 정보까지, 아주 밸류 있는 정보까지 만들어 나가서 그 관에 이제 연관관계를 찾는 그 단계까지를 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엔 그걸 하기 위한 분석, 그 다음에 새로운 분석 기법, 요새 머신러닝, 이 텍스트나 이미지 어널리시스,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나 굉장히 많은 툴이 있죠. 이걸 통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1번이 있어야 2번이 있을 수 있고 2번이 있어야 3번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게 데이터의 밸류를 높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위즈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자, 데이터의 활용 원칙, 빅데이터보다는 데이터 드리븐 표준화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여러 분산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A나 분사 등 한번 하면은요, 프로세스와 그 IT의 단절 복잡성이 대단합니다. 요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리고 프로세스나 데이터의 연계가 굉장히 그 시스템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맨 처음에 만든 시스템, 3년 후에 만든 시스템, 5년 후에 만든 시스템, 이런 거 간에 연계가 미흡하고 중복도 많고, 그 다음에 중복하는 건 좋은데 전혀 이렇게 이거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데이터 불완전하고 데이터 신뢰도, 그러니까 그런 건 뭐합니까? 사람이 다 받아가지고 수작업으로 그것들을 정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도, 데이터가 부재하면요, 테크놀로지, 뭐 머신러닝, 이런 뭐 AI 이런 게 있어도 사실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빅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거 갖고 어떻게 하겠다라기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으로 표준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Io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왕창 넘어와야지, 회사 자체가 그런 이 데이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회사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체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지러운 형태의 시스템만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회사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여기가 데이터의 이 속성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은 왜 필요하냐면, 넘쳐 흐르는 앞에 본 그런 데이터가 이제 있어요. 다 이제 마련을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구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빠르고 값지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거죠. 자,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의미로 가지고 있고요.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데, 인간의 지적 능력과 유사한 일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거. 일반 프로그램이 쭉 돼 있는 프로그램 따라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만 가지고 있으면 로봇 사람 대신 판단하고 일을 하면 뭐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저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로 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하는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이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은 원 바이 원으로 쭉 코딩을 하면은 if then else, if then else 하면서 어떤 그 사람이 준 로직대로 이제 가는 그런 그러니까 로직대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잖아요.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고 이 알고리즘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이제 그 인풋하고 아웃풋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아웃풋을 안 주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 인풋하고 아웃풋을 주면은 과거에는 인풋하고 아웃풋을 이런 인풋을 넣었더니 이런 아웃풋이 나오더라. 그럼 얘가 중간에서 얘가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넘어가는 그 알고리즘을 얘가 찾아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미래에 그러면 이런 인풋을 넣으면 얼마 나올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는 아웃풋을 이제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인풋 아웃풋이 예를 들어 뭐 5개만 넣었다. 그러면 A 경우에는 B가 나오고 뭐 C 경우에는 D가 나오고 이런 5개를 넣었다. 그럼 얘가 그거를 표준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경우를 1000개를 넣었다.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물론 그 안에 안 맞는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그룹핑을 잘 하면은 가장 근사한 케이스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10,000개를 넣으면 1,000,000개를 넣으면 1,000,000개를 넣으면 그래서 이거는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요. 인아웃을 주면 이런 데이터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 빠른 학습법을 지가 익혀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바로 뒤에 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의 뭐죠? 그 부분적 머신러닝 하나입니다. 머신러닝 훨씬 큰 개념이고 딥러닝은 그 안에 하나의 알고리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 사람이나 동물의 신경망의 작동 원리에 착안한 학습 기술인데 이게 그 대박을 친 게 저 2016년 알파고가 요 딥러닝의 그 알고리즘으로 개발된 게 알파고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세돌 프로를 물리치면서 대박이 났었죠. 사람들이 이제 AI가 뭔지에 대해서 다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자, 이거는 뭐에서 쓰는 거냐면 과거에는 모두가 물건 생산을 위해서 육체 노동의 자동화를 위해서 이게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하면 현재는요. 정보 생산을 위해서 정신 노동의 자동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한계. 여기에 보시면 재밌죠. 옆에 있는 거 이게 뭐가 빵이고 뭐가 강아지일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가 빵이고 뭐가 고양이일까요? 제가 봐도 구분이 잘 안 되는 자세히 봐야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강아지고요. 나머지는 빵입니다. 얘네들이 고양이고요. 나머지는 역시 그 빵이에요. 자, 요새는요. AI의 학습적 인식 능력은 사람을 앞서간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얘네가 더 빨리, 더 정확히 맞춥니다. 그런데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빵 모양하고 가능한 빵 모양하고 가능한 그 강아지 모양을 엄청나게 많은 수로 만들어 넣어야 얘가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이 사진은 어디서 구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되게 옛날에는 이런 게 어려웠어요.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글에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있고 뭐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어느 특정한 회사가 하려고 하면은요 다 만들어 가지고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이걸 보여줘야지 인공지능이 이걸 구분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그 인식 방식은 사람하고 다 달라요. 사람은 애들한테 개와 고양이 차이를 사진 몇 장, 그 다음에 실물 한 몇 번만 보여주면은 얘가 웬만한 건 다 알아맞힐 수가 있는 수준이 됩니다. 금방.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개나 고양이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론을 만들어요. 어린아이도. 그러면서 현상을 보였을 때 그거를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현상을, 이론을 가지고 현상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사람의 차이는요. 사람의 머리는요, 작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론을 가지고 현상을 다 구분해내죠. 그러니까 조금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개의 고양을 다 구분을 해내는데 그 이론을 만들 때 작은 현상만 보고도 그 이론을 추론해내고 그걸 가지고 방대한 현상을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근데 AI는요, 대규모 현상을 넣어야 그게 정확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이론이라는 건 알고리즘이고요. 대규모 현상이라는 건 빅데이터입니다. 대규모 현상을 알려줘야, 빅데이터를 알려줘야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데이터가 정형화돼 있지, 이런 사진이 정형화돼 있지 않으면 얘는 작동하기가 힘든 거죠. 왜? 학습시키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얘는 있는 거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의 활용 능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잘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AI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에 의해서 이거의 수준이 천차만별 달라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인공지능. 옛날에 그 알파고 얘기만 한번 예전에 이제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파고 리라는 게 이세돌 이긴 겁니다. 얘는 이 우주 만에 16만 개 기보를 16만 개의 기보를 가지면은 이 안에 수가 하나당 몇백 개인가 뭐 해가지고 16만 개 기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 한 3천만 개 정도의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거를 이제 얘가 학습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라는 거를 기계한테 이제 학습을 시켰죠. 그 다음에 알파고 마스터는요, 그거랑 똑같은데 걔보다 약간 그 신경망의 뎁스를 더 둔 좀 더 그 세밀한 기계였거든요. 알파고 리보다는 알파고 마스터가 훨씬 셌고, 알파고 마스터는 커제가 사실 그 당시 1등이었죠. 3대 빵으로 이겼는데 커제가 하다가 울었대잖아요. 얘는 너무나 거대한 이 장벽이라서 자기는 이런 장벽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었답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는 특이한 거예요. 알파고 리는 공식 주고 연습 문제 풀고 자율학습 해가지고 하루에 3만 번씩 계속 가상 대국을 해가지고 된 건데요. 알파고 리는 또 특이하게 그런 게 얘는 또 그거보다 더 진화가 된 딥러닝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얘한테 룰만 가르쳐줘. 야, 여기에서는 그 바둑판이 사이즈가 얼마고 물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집어 쓰면 먹는 거고 이런 룰만 가르쳐줬어요. 아주 기초적인 룰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3시간 만에 얘가 룰을 이해를 하고요. 19시간 만에,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이 룰을 이해해가지고 아주 초보 있죠. 배운 지 며칠 안 된, 몇 시간 안 된 사람 초보처럼 두고요. 19시간 만에 전략이 뭔지, 그러니까 수가 뭔지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요. 47시간 만에 프로 선수, 입문한 프로 선수 정도가 되고요. 70시간 만에 사람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신의 수준까지 가버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지가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대국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6만 개 기보, 데이터를 줘서 그게 예전에는 이루어졌는데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없이 룰만 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다는 그런 놀라운 기계가 이제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룰이라는 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활 이런 거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바둑판 안에서의 룰이니까 굉장히 단순한 룰로 딱 이렇게 국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를 찾아내는 것들인데 하여간에 예전에는 무조건 데이터가 있어야지 됐는데 이제는 데이터 없이 룰만 가지고도 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지까지 갔다. 와, 대단하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잘 분석하고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게 만들 거냐에 이제 초점이 됐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 많은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기업도 데이터가 클라우드화 되고 개인도 데이터가 클라우드화 되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웬만한 거는 다. 자, 기업에서는 경쟁력의 혁신인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기반 기술 변화, 개발 및 운영 인력 확보 난항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일본이 요새 대박이 났거든요. 시스템들을 엄청나게 잘 팔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일본만 가면 어마어마하게 잘 팔립니다. SAP도 일본에서는 굉장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도대체 일본은
아시다시피 저 굉장히 전통을 좋아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그리고 뭐 일본에서 동경대 그 법대 나와가지고 저 아버지 그 우동집 4대 우동집 물려받는다고 옆에서 박수 쳐줘요. 저희가 보기엔 정신 나간 사람 같지만, 그런 그 자기 거를 그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그런 나라에서 왜 그 저 클라우드가 그렇게 대박이냐. 그리고 요새는 그 소프트웨어들 있죠. 기업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데 이게 무슨 좋아하냐라고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일본에 있는 일본인 친구입니다. 아마 이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동안 투자를 거의 못했습니다. IT 투자 이런 거 잘 못했어요. 거의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IT가 조금 약간 좀 한동안 좀 낙후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투자를 안 하는 동안에 그래도 회사는 시스템을 돌려야 되니 이거 수작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정보가 많고 그 프로세스가 복잡한데. 그래서 그거를 그 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 하드웨어가 수명주기를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깔딱깔딱 하면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바꾸자 그랬더니 밑에서 보고 하는데, 야, 이 하드웨어는요 옛날에 요새 나온 하드웨어는 옛날로 싹 바뀌어가지고 OS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반 기술 다 바뀌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요새 걸로 바꾸면은요, 요새 우리 전산실에 계시는 그 50대 아저씨들이 잘 못하시니까 그 젊은 애들로, 새로 전공한 애들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 기술자들을. 그럼 뽑아 그랬더니 또 잃어버린 20 몇 년 중에 아이를 하도 들나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인구가 막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 중에서, 보통은 대학생들이 일본에서 이 졸업을 하면 그 취직을 할 때 쿠폰을, 취직 합격증을 3개에서 4개씩 받는다고. 한국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자기가 골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대학생들이 요새 싫어하는 게 이 전산에 관련된 것들은 있잖아요. 하드웨어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메타 레벨 소프트웨어나 OS 이런 데 관련된 건 언제 일하는지 아십니까? DB 뭐 이런 거 밤에 일해. 밤에 오퍼레이션 끝나고. 그 다음에는요, 주말에 일하고요. 그리고 명절 때 고라이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요 대학생들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하나씩 구하려면 뭐 1억씩 줘야지 이 전문화된 전문 저희 젊은 기술자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럼 소프트웨어는요 어떻게 할까요? 자바 기술자 구해. 그럼 자바 기술자 밤새 개발할 사람 구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역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럴 기술 기반이 다 변했으니까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했던 인력 가지고는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럼 어떡하냐? 클라우드라도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네. 클라우드로 가야지. 근데 클라우드를 썼는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개발하자? 자바 할 사람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패키지 소프트웨어 써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한국도 지금 현재는 젊은이 취업도 안 되고 그러지만 점차 이런 테크놀로지에 유입되는 인력들도 많지 않아지고, 그러니까 아마 한 5년 안에 그런 환경, 일본과 같은 그런 환경이 도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속도가 점점 굉장히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에 있는 단말기 이런 것들이 점점 고사양되고 통신망 속도가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가져야 될 필요를 못 느끼죠. 다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기기가 바뀌어도 볼 수 있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클라우드 사업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라고 하면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클라우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참 가슴 아픈 걸 느낍니다. 그런 게 아닌데 이 클라우드도 종류가 그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인프라만, 하드웨어랑 하드웨어 관련된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런 기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요것만 빌리는 거예요. 플랫폼 클라우드는 이거 개발하는 이 플랫폼까지 빌리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 통째로 빌리는 거거든요. 자, 이 안에서 무엇을 클라우드로, 나는 어디까지 클라우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 회사의 역할이 역량에 따라서 그 회사의 저기 준비도 아니면 그 이 파트너들 그 이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의 기술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간단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가 운영, 트래디셔널 아이디 자가 운영은 이런 겁니다. 이 많은 어플리케이션부터 쭉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를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러니까 마치 그 내가 직접 집에서 그 요리를 다 해먹는 거를 자가 운영이라고 하죠. 그럼 요리 측면에서 보면요.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위 얘기해서 공유 주방만 빌리는 거예요. 주방하고 각종 식기 이런 거는 빌리고 나머지는 재료하고 음식은 내가 다 재료는 내가 사갖고 가가지고 내가 다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단 주방은 빌리는 겁니다. 그 공유 주방으로. 그 다음에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주방도 빌리고요. 그 다음에 식자재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제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것들 그 재료들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음식은 자기가 해 먹는 거죠. 사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그냥 배달민족이 전화해가지고 시켜 먹는 겁니다. 아예 통째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무엇을 아웃소싱하고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무엇을 인소싱 내가 직접 할 것인지는 스팬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줄여놓은 건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까지는 우리가 하고 아니면은 우리는 이런 거를 유지할 그럴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핵심 역량이 아니니까 이거는 다 빼고 우리는 핵심 역량에 몰두한다. 이렇게 그 스타트업들은 주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yes or no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만큼, 어느 부문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이유를 보실까요? 굉장히 복잡한 거는 없고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혁신 사이클로 빠르게 이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업체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보통 회사에서는 10년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아까 잃어버린 20년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시스템을 처음에 고라이브를 할 때 운영 시스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할 때 10년 앞을 내다보고 안 하면 혼납니다. 예를 들어서 2, 3년 지났다가 다 돈 왕창 들어가지고 개발 다 해놨더니 2, 3년 지났다가 그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좀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장님한테 잘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혁신 사이클이 있을 때 그거를 즉시 그걸 활용하고 그런 거는 꿈에도 못 꾸죠. 왜냐면 10년 동안 해놓은 다음에는 10년 내내 그것만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에 규제가 변하고 이런 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마이데이터 운동 이런 게 나오면요 거기에 대응 속수무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비용하고 운영 비용인데 이 투자 비용, 운영 비용은 내가 쓴 만큼 이제 내면 되는 건데 투자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후에 발생 가능한 수준의 오퍼레이션을 지금 미리 설계를 해놔야 된다. 근데 10년 후에 누가 뭔 일이 어떻게 되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설계를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또 특히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온프레임이 이제 왼쪽 거고요. 클라우드가 오른쪽인데 온프레임은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만 보면은 뚫리는 나가는 돈은 클라우드가 조금 커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가 결코 그거를 다 싸게 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클라우드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온프레미스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낭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기회비용, 적기 시장 대응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딱 뭘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금방금방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새로운 요구가 나왔다. 그럼 금방 만들어서 테스트해야 되는데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기반을 5년 전에 설계를 안 해놨다. 그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 프로젝트를 하면은 당분간 같은 프로젝트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회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올 만한 일을 지금 예상해서 끝내야 됩니다. 5년 후에 쓸 만한 것도 지금 예상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런 대대적인 차세대 프로젝트를 할 때 컨설팅 회사 부르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부르죠. 여기 SI 회사도 부르죠. 다 부릅니다. 프리랜서 부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다 해야 되네, 다. 5년 후에 이뤄질 일까지
지금 해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 가고 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 다 가고 났다. 우리 쏙탁하게 우리끼리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어요. 있을 때 일단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에 가서 보면 그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한 반 이상은 뭐 그 프로그램 왕창 짜다가 이 패키지에다 와장창 붙여놨는데 그 중에서 어떨 때는 반 이상을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6개월 내에 한 번 돌아갔나? 1년 내에 한 번 돌아갔나? 그 프로그램이 한번 조사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만들었죠? 아, 미래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근데 그거 만드는 동안에 그런 거를 만드는 동안에 그 만드는 사람들은 그 신이 나서 만들까요? 울며 겨자 먹기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게 퀄리티가 높을까요? 이런 숨겨진 비용이 온프렘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지금처럼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계속 고속으로 변화하고 테크놀로지 추가하고 그런 곳에서는 이런 온프레임으로는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묶어서 보면은요,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연결성을 한번 볼게요. 클라우드 위에 올라간 데이터. 자, 데이터가 개인 디바이스에서도 나오고 산업용 IoT 이 각종 이게 센서가 붙어 있는 기계들에서 큰 기계들에서 쏟아져 나오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로 모이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그냥 자기가 스스로 다 저장을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보통 그래서 그걸 클라우드로 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큰 초대형 데이터가 이제 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있으면은요, 그거를 그 데이터의 일관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패턴,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를 해놓으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느 분류에 있는 거냐, 얘가 고장이 날 수 있는 분류에 있는 거냐, 아니 멀쩡한 분류에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내는 거를 이제 머신러닝이 주로 담당하고 그 결과를 클라우드로 다시 올려서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뭐 산업용 IoT에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 IoT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구조를 갖췄을 때 얘네들을 쓸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가지고 AI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뭘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 있고?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게더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하면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보면은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연결성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 일은 언제 어디나 발생하는 데이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자유롭고 빠른 통신 5G가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클라우드 업자들의 클라우드 스트럭처,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으니까 되는 거고, 옛날엔 데이터가 안 나오던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각종 기계의 센서 뭐 이런 것들 다 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질의 데이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쌓여져서 거대해진 데이터의 숨은 패턴을 찾아내는 데이터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능을 모사해서 데이터 분석의 능력과 수준을 인간이 가지고 원하는 수준으로 쭉 올려내는 인공지능 기능, 머신러닝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이게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빵꾸가 나서 이 전체 구조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하는 거 좋고요. 빅데이터 하는 거 좋고, 클라우드 뭐 고민하는 것도 좋고, 뭐 IoT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연결된 메커니즘이 있지 않으면 그게 줄 수 있는 밸류가 거의 별거 없다. 그래서 머신러닝 하는 프로젝트 하는 그 회사들 중에서 실망한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했더니 없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데이터를 잔뜩 만들어내는데 데이터를 오늘 갑자기 만들 수 있어요. 그 옛날서부터 그 체계적인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렇게 규합이 되어야 그 데이터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디지털 기술의 이제 이해와 활용을 했거든요. 디지털 기술은 뭐죠?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의 그 순환 구조, 융합, 여기서 이제 출발한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중요한 거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운영하는 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이런 구조가 어떻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전체적인 밸류를 끌어올리는지, 그런 구조적으로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하나만 단발적으로는 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